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중보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공중보건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WHO에서 정의한 건강이 무엇이냐? 자,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게.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건강이라 한다. 그럼 건강의 3요소가 있겠죠? 건강의 3요소. 유전, 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습관. 건강의 3요소는 유전, 환경, 개인의 행동과 습관. 이게 건강의 3요소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로서 이제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뭐 중진국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요. 가볍게 살펴보면은요. 보통 이제 사망률, 그리고 평균 수명,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사망률은 그의 인구수로 이제 연간 사망수를 나눠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 평균 수명이 인간의 생존 기대 기간으로 계속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마다 또 남녀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비교표대로 올라오죠, 사실. 근데 대부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지요. 다음에 이제 비례 사망 지수는 이제 50세 이상의 사망 수는, 그러니까 연간 총 사망자 수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로 이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비례 사망 지수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네요, 지금. 이제 일광, 공기의 구성과 대기오염,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일광에서 이제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5%에 해당되면서 일광의 3분류 중 파장이 가장 짧다. 파장이 가장 짧은 걸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한다. 자, 2500에서 2800 옴스트롱일 때 살균력이 가장 강하여 소독에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르노선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건강선 또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외선 파장의 범위가 2800에서 3200 옴스트롱. 이게 이제 인체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효과로 보면은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때문에 구루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루병을 예방해준다. 특히 이제 관절염 치료 효과와 신진대사의 적혈구를 생성하는 또 촉진한다. 궤력균과 디프테리아균 기생충 사멸에 효과적이다. 물론 이게 다 뭐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또 있죠. 부작용. 자, 부작용으로는 자, 피부암을 유발하고 결막 및 각막을 손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 다음은 이제 가시광선. 태양광선의
34%를 약 차지하는 가시광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광산의 파장 범위가 3800에서 7800 옴스트롱에 해당되며 사람에게 색채를 부여하고 밝기나 명암을 구분하는 파장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한다. 자, 눈에 적당한 조도는 100에서 1000 룩스 정도가 눈에 적당한 조도로 볼 수 있다. 이게 가시광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외선, 열선 태양광선의 약 52%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광 세 분류 중 가장 파장이 길다.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자외선이고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적외선이다. 그리고 파장의 범위는 7,800에서 7,800에서 3만 옴스트롱이다. 파장의 범위는 7,800에서 3만 옴스트롱이다. 지구상에 열을 주어 온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피부에 닿으면 열이 생기므로 심하게 쬐면은 일사병과 백내장과 홍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최대한 장점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의 구성과 대기 오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에는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있습니다. 자, 질소는 공기 중에 약 몇 프로? 78%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질소는 78%에 존재한다. 자, 산소는 공기 중에 약 21%가 존재한다. 물론 21%일 때 가장 원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고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이 온다. 산소가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이 온다. 그러면 7%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7% 이하가 되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7% 이하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산소가 21% 정도는 있어야 되고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이 오고 7% 이하가 되면 질식사가 온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측정 지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실내 지표 오염의 측정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실내 공기 오염의 측정 지표를 이용한다는 게 이산화탄소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생학적 허용 한계는 0.1%다. 1000ppm. 7% 이상은 호흡곤란에 오고 10% 이상은 질식을 유발한다. 이산화탄소가 7% 이상이 되면 호흡곤란이 하고 10% 이상이 되면 질식이 된다. 산소하고는 정반대죠. 산소하고는 정반대죠. 자, 다음은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오염. 먼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 탄소 성분이 불안조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무색이면서 무미, 무취, 무자극성 기체를 우리가 일산화탄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연탄이 타기 시작할 때와 꺼질 때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런 연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었죠. 그래서 좀 무섭죠, 사실 일산화탄소가. 자, 혈중제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 O2에 비해서 250에서 300배의 강의 조직 내의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자, 위생학적 허용 한계가 8시간 기준으로 0.01%다. 100ppm이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위생학적 허용 한계는 8시간 기준으로 0.01%로 100ppm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어서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ppm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응산 가스입니다. 아응산 가스 SO2 실내 공기오염의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아응산 가스는 실외 아응산 가스는 실외 공기오염의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실외 중유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유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호흡곤란과 호흡기계 점막의 염증 유발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 또 금속이 부식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질소상 화물과 옥시턴트 이게 이제 광화학 스모그 형성을 시키는 게 옥시턴트 그 다음에 분진 공사장에서 분진에 의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이제 상수도 정수 과정입니다. 자, 상수도를 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 침수, 침전, 여과, 소도, 급수 중요한 부분이죠. 자, 침수에 있어서는 강호수의 물을 침사지로 보내는 부분을 우리가 침수라 합니다. 자, 침전에 있어서는 보통 침전과 약품 침전이 있습니다. 자, 보통 침전은 유속을 조정해서 부유물을 침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유속을 조정해서. 자, 약품 침전은 이런 황산 알루미늄이라든가 염화 제1철, 염화 제2철 이런 응집제를 주입해서 침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제 약품 침전이죠, 침전도. 보통 침전이나 약품 침전이나. 그리고 약품 침전으로 옳은 것은 약품 침전으로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과도 완속 여과가 있고 급속 여과가 있습니다. 완속 여과는 보통 침전 시에 그리고 급속 여과는 약품 침전 시에 그래서 완속 여과는 보통 침전 시에 사용하는데 사면대치법 그리고 급속 여과는 약품 침전 시인데 역류세척법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독입니다. 소독은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을 사용합니다. 염소소독. 예, 염소소독. 그러니까 소독에서는 염소소독을 사용한다. 그리고 잔류 염소량은 0.2ppm. 잔류 염소는 0.2ppm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급수에 있어서는 이런 살균 소독된 물이 이런 배수지에 필요한 곳으로 용수로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급수를 한다. 그러니까 급수를 하는데 살균 소독된 물이 배수지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급수라고 하는 거죠. 자, 하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 자,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애비 처리, 그리고 본 처리, 그리고 온이 처리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애비 처리가 무엇이냐? 침전 과정으로 보통 침전과 약품 침전. 그리고 본 처리는 혐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 특히 활성온이어법, 살수여과법, 산화지법, 회전원판법은 호기성 처리에 해당된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이 처리도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요. 자, 소화법, 그리고 소각법, 그리고 퇴비법, 사상건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온이 처리에 해당되는 방법이다. 같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의 위생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중보건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공중보건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학습을 바쁘더라도 꼭 해서 합격의 영광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힘내시고 이제 자,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오도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하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하수 오염도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비오도는 20ppm 이하여야 된다. 중요하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비오도는 20ppm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용존 산소량 DO. 자,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우리는 용존 산소량 DO라고 한다. DO 수치가 낮으면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DO 수치가 낮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용존 산소량은 4에서 5pp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용존 산소량은 4에서 5ppm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죠. 우리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물속의 유기물질은 산화제로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화제의 양에 상당한 산소량을 주는데, 이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겠죠.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ppm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ppm 이하,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4에서 5ppm 이상,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ppm 이하.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은 수질오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에 있어서 이제 수은 중독이냐, 카드뮴 중독이냐, 그 다음에 PCB 중독이냐, 쌀교유 중독을 우리가 이제 PCB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장 폐수에 함유된 수기 유기수은, 그러니까 공장 폐수에 함유된 유기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사람 섭취하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장 폐수에 함유된 어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그러니까 공장 근처에 이제 어패류도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많이 먹다 보면은 조금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사실. 특히 이제 수은에 중독이 되면은 미나마타병이 생긴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기능사에도 그렇지만 문제 자주 나오죠. 이런 증상이 미나마타병이 생기면은 손에 지가 이상이 생기고 언어가 장애 생기고 시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은 중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카드뮴이 중독이 되면은 이제 이타이타병이 생기는 거죠. 이것 또한 이제 이런 광산에서 배출된 이런 폐수로 흘러 들어온 게 이제 벼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이걸 이제 중독에 의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이타이타병이 생길 수 있다. 이타이타병에 걸리면은 증상으로는 골연화증, 그리고 신장 기능 장애, 이런 단명류 등이 생긴다. 카드뮴에 대한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골연화증이 생기면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이타이가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아프다 뜻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뮴 중독으로 이런 골연화증이 생기면 굉장히 아프는 거예요, 아파. 그래서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아픈 병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PCB 중독은 쌀교유 중독인데 이것은 미강유 제조 시에, 이런 미강유를 제조 시에 가열 몇 조 사용되는 그 쌀교유 중독이 혼입되어 중독되는 건다. 이것을 우리가 카네미주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강유 중독에 의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이런 미강유 중독에 의한 증상으로는 식욕이 부진하고, 식욕부진. 그 다음에 구토, 체중 감소, 흑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흑비증. 흑비증이 생긴다.
자, 수질오염에 있어서 수은에 중독되는 경우 왜 중독이 되고 어떤 경우에 중독이 되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특히 미나마타뼈, 카도미 중독에 대해서 왜 생기고 그 다음에 이타이타 병에 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쌀교유 중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충구서의 일반적 원칙 부분입니다. 자, 4가지 정도로 보면은 구충구서의 일반적 원칙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발생 원인 및 서식처를 제거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면 이런 서식처를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구충구서는. 그리고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한쪽 확인하면 한쪽으로 또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한 번에 구충구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태 습성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게 이제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생태 습성에 의해서 이네들을 광범위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서식처를 제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 초기에 실시해야 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발생 초기에 빠르게 늦지 않게 이네들의 생태 습성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를 해서 이런 서식지를 제거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역학의 3대 요인. 자, 병인적 인자, 환경적 인자, 숙지적 인자. 참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이런 문제들, 그죠? 다음 중 역학의 3대 요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병인적 인자, 환경적 인자, 숙지적 인자. 이네들이 이 역학의 3대 요인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또한 병인적 인자가 뭐냐? 환경적 인자가 뭐냐? 숙주적 인자가 뭐냐? 이 또 세부적인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감염원으로서 병원체가 충분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은 병인적 인자다. 감염원의 접촉 기회나 감염 경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환경적 인자다. 그리고 성별, 연령, 종족, 직업, 결혼 상태 이런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숙지적 인자다. 그러니까 이게 역학의 3대 요인과 세부적인 항목을 같이 학습을 해놓은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만성 질병 발생 원인과 대책입니다. 근만성. 첫째, 감염원. 그 다음에 감염 경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원은 병독이나 병원체를 직접 인간에 가져오는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염원이라고 한다. 자,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르케타, 진균, 기생충 등이 있고 또 병원소로는 인간, 동물, 토양, 먼지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감염원에 대한 대책은 환자와 보균자를 색출해서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격리, 색출해서 격리한다. 자,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은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질병이 생긴다.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 사람에게 전파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질병이 된다. 자, 음식물, 공기, 접촉맥의 계달물 등을 통해 질병이 전파된다. 감염 경로에 대한 대책은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이제 손만 자주 씻어도 50%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 손은 정말 자주 닦아야 된다. 적어도 이제 특히 조리를 하는 사람 30분마다 손을 잘 닦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잘 닦아줘야 모든 게 이제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뭐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도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식사를 하고 이럴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손을 잘 닦는 습관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숙수의 추가적으로 이제 숙주의 감수성 및 면역성이 있습니다. 자, 감염병이 자주 유행하더라도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이 있거나 또는 면역성을
가지게 되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숙주의 감수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진. 그러니까 이런 저항성이 좀 있어야 되고 예방접종을 해서 저항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면역성이 있으면은 질병의 발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이 중요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예방접종도 중요하답니다. 자,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 분류까지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보면은 자, 바이러스, 세균, 느케차, 스피로에타, 원충. 앞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바이러스는 호흡기 계통, 그리고 소화기 계통을 알 수 있는데 호흡기 계통은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들 수가 있고요. 자, 소화기 계통은 급성 회복수염, 유행성 간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세균은 호흡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으로 볼 수 있는데 호흡기 계통에서는 나병, 한센병, 디프테리아, 성홍열, 폐렴, 계력, 백이래.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에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러스에서도 호흡기 계통이냐 소화기 계통으로 나올 수가 있고 다음 중 세균 중에서 호흡기 계통에 속하는 것은 또 다음 중 세균에서 소화기 계통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에 해당되는 것, 소화기 계통에 해당되는 걸 좀 같이 구분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케차입니다. 발진티푸스와 발진여가 양충병. 자, 다음에 스피로에타, 특히 와일시병, 석여증, 재규열, 매독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로에타. 자, 마지막으로 원충 부문을 보면은요,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트리파소노마 이걸 우리가 이제 수면병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병원체에 따른 감염이 분류보면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니케차냐, 스피로에타나 원충이냐 보면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더 우리가 학습을 하면 이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잠복기에 따른 감염병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복기간이 긴 게 있고 잠복기간이 짧은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잠복기간이 긴 것은 나병, 한센병, 그 다음에 계력. 특히 계력은 잠복기간이 가장 길며 또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복기간이 짧은 것은 콜레라. 이 콜레라는 잠복기가 가장 짧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계력은 잠복기가 가장 길다. 콜레라는 잠복기가 가장 짧다.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복기가 짧은 것은 이질, 성홍열,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뇌염, 황열, 인플루엔자. 네?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잠복기가 긴 것은 나병, 계력, 매독, 에이즈, 그 다음에 잠복기 짧은 건 콜레라, 이질, 성홍열, 파라티푸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3대 요건. 이것도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보건행정, 보건법, 보건교육. 자, 공중보건의 3대 요건은 보건행정과 보건법과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보건행정은 일반, 산업, 학조, 보건행정,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보건행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보건법과 보건교육으로 갑니다. 이것을 공중보건의 3대 요건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중보건을, 상당히 공중보건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셔서 기능장과 산업기사 필기를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식품의 보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